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 녹슬고 좀 못난 차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차량 오래된 클래식카나 또는 올드카를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리스토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 또는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마 들으시면은 나중에 올드카 클래식카를 정말 제대로 골라서 너 정말 좋은 차 샀다, 멋있는 차 샀다, 제대로 된 차 샀다 라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우선 올드카나 클래식카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여러 종류의 그 올드카 클래식카를 구입하시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패턴이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가치도 좀 오르고 사람들한테 라는 말도 좀 듣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은 브랜드, 그 다음에 그 차량의 역사,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포르쉐 964 사시는 분들, 또 공랭식 포르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포드의 콜세어라는 차, 이거 아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세요? 그러면 똑같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964를 타고 뭐 친구들 앞에 등장했을 때랑 이 포드 콜세어를 타고 등장했을 때랑 그러면 주위의 반응도 달라지고요. 또 솔직히 그 클래식카 올드카 타시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만족감, 본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만족감을 생각을 하면 이 포드 콜세어보다는 포르쉐 964를 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라든가 차량의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앞에 포드 콜세어 같은 경우는 한 30만 대 정도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게 300대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은 보시면 영국의 포드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우엔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보세요, 이렇게 좌핸들입니다. 이렇게 좌핸들이면 사실은 남아있는 300대 200대 중에 좌핸들이 몇 대인지는 대략 추정이 가능하시죠. 한 10% 정도 되니까 20대 가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당시 영국 포드가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 수출한 차량들, 그 중에 남아있는 게 한 10몇 대에서 20대 정도가 지금 잔존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전 세계에서 10대에서 20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차량이니까 점점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 콜세어는 사실은 당시에 나온 영국 포드의 코티나 하고 밑에 플랫폼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코티나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모양이었고요. 콜세어는 이거보다 그 코티나보다는 중형차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당시에 럭셔리 세단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코티나는 3세대 코티나가 들어와서 현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3세대는 차량의 사이즈가 키워집니다. 그래서 콜세어와 코티나가 합쳐져서 코티나가 된 거예요, 3세대. 자, 그러면 이 콜세어는 당시에 한 세대만 만들어지고 단종이 되면서 코티나하고 혈통을 같이 하는, 계보를 같이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얘는 V4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엔진룸 한번 보실까요? 되게 더럽긴 한데요. V형의 4기통 엔진 들어보신 적이나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엔진이 사브에서도 만들어져서 랠리나 이런 데에서도 좀 사용이 됐고요. 영국에서도 일부 사용은 됐습니다. 잠깐 본넷 열어서 보실게요. 자, 본넷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더럽죠. 시동도 지금 현재는 안 걸리니까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계속 방치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V4 엔진인데요. 보시면 뱅크 하나하나가 엄청 짧습니다. 이렇게 짧고요. 이쪽도 이렇게 짧아요. 두 개 이렇게 실린더가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런 V4 엔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차량 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차량의 엔진, 그리고 또 트랜스미션 자체도 오리지널 트랜스미션은 그 개수가, 남아있는 개수가 좀 적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면 V4 엔진을 가지고 있는 영국 포드의 콜세어 왼쪽 핸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죠. 그런 이제 가치를 두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디의 상태, 그 다음에 기계적인 상태, 내장의 상태, 이런 이제 차량의 근본적인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요. 오래된 차를 고를 때는 반드시 바디의 상태, 그리고 엔진이나 기계적인 메커니즘의 상태, 그리고 실내의 상태, 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이 차량이 처음에 올 때는, 지금은 녹이 좀 있긴 한데요, 초기에는 녹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현재도 녹이 있다고 해도 표면 녹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표면 쪽에만 녹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표면에 생기는 녹들은 나중에 보수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주 얇게 녹이 피거나 이런 것들은 보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이거 말고 샤시 자체에 녹이 있다거나, 아니면 표면 녹이 아니라 바디에 구멍이 뚫린 녹,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차는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차는 바디의 안쪽을 구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파츠들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까지 녹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구입하시면 나중에 판금을 하고 도장을 하고 그래도 다시 녹이 올라오고 결국은 제대로 된 리스토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품만 찾아서, 그래서 그 잘못된 기계적인 부분들을 고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없는 엔진 내부에 실린더가 망가져 있다든가, 또는 피스톤이 깨져 있다든가, 커넥팅 로드에 문제가 있다든가, 밸브 같은 게 파손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면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동이 처음부터 잘 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운행은 되고, 그래서 움직이고, 뭐 요 정도만 돼도 나중에 조그만 소리가 난다든가, 뭐 부시에 고무를 바꿔야 된다든가, 또 엔진 내부에 플러싱을 해서 컨디션을 올린다든가, 요런 정도로 할 수 있는 형태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 자체도 나중에 언제든지 복원은 가능하고, 시간의 문제지 또 비용의 문제지.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올드카를 구입하실 때 봐야 되는 마지막 부분, 바로 실내나 뭐 외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품들의 컨디션입니다. 실내 외 부분들의. 예를 들면 이 차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이 차는 실내의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도 파손된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도 한번 보실까요? 대시보드도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이 갈라졌다거나 파손된 것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안쪽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태양빛을 받으면, 열을 받으면 계속해서 내부가 열화가 되니까 태양열 차단, 태양빛을 차단하는 커버를 씌워 놓은 거예요. 자, 핸들 쪽도 보시면 파손되거나 없어진 부품들이 없죠.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터 클러스터류들도 전부 다 붙어 있고 부품들도 다 있죠. 이렇게 내장이나 또 외장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손된 부품, 없어진 부품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베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부품 하나하나가 파손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내장 상태가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게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차들은 어떤 거든 내장이나 외장들의 파츠들이 일부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 위쪽은 이렇게 맵램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룸미러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여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태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교환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선바이저, 약간 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잖아요. 끈적끈적거리고 이래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탈거해내고 다시 찍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바이저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거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선바이저 자체가 없다 라고 하면 이 선바이저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내장의 상태를 보면서 또 외장의 파츠 중에 일부가 결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를 보면서 올드카는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드카 구입하실 때 제일 큰 게 뭐였죠? 첫째는 바디의 상태, 차체의 상태, 녹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깨진 데가 있느냐 없느냐, 또 회복 가능한 정도의 녹이 있느냐, 아니면 회복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냐,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인 부분, 엔진, 하체, 샤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제 기능을 지금 현재는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입수 가능한 형태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내를 중심으로 하는 파츠 자체, 내장재를 포함한 파츠 자체가 온전하게 있느냐 없느냐, 또는 보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를 보면서 차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차량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시각과 인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부수적으로 볼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 소유주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나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또는 입수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이제 부가적인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똑같은 차를, 상태까지 똑같다고 해보자고요. 그 똑같은 차를 어디에선가 박물관에서 전시되었던 차, 그리고 그 박물관과 관련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차라면 그 차의 밸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똑같은 차인데 그냥 어떤 중고차 업자, 외국의 중고차 판매상, 이런 데서 가지고 있었던 차라면은 밸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차량을 관리해 오던 이력, 그 다음에 그 차량에 애정을 쏟아 부었던 그 이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차량에 대해서 뭐 사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것 하나만으로도 신뢰감을 주고 그 차의 히스토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뭐 가게에서 사왔다, 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사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반 중고차 이상의 가치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명한 갤러리에서 그림을 입수했을 때 가격과 동일한 그림인데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충 샀을 때 가격은 한 10배, 20배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를 통해서 유명 작가의 그림을 거래하고 또 골동품을 거래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근데 클래식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현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똑같은 차를 박물관을 통해서 수입을 했다, 입수를 했다
라는 경우하고 그냥 아는 가게를 통해서 샀습니다 라는 경우하고 나중에 되팔 때 리세일 밸류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서 잘 먹힐 차 안 먹힐 차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한 예를 들어 드리면 페라리의 308 GTS, 그 다음에 제규어의 E타입,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한 6, 7만 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E타입은 1억 5천, 근데 페라리 308은 2억을 넘죠. 그건 이제 한국에 그만큼 개체가 없고, 그리고 페라리에 대한 선호도가 더 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해외 시세는 거의 동일합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죠. 또 하나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페라리 308을 말씀드렸는데요, 308 GTB와 GTS는 근본적으로 가격이 다릅니다. 뭐 신차였을 때 가격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클래식카로서의 가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베를리네타 같은 경우는 GTS, 그러니까 스파이더, 308 스파이더죠. 스파이더에 비해서 만들어진 생산 대수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를리네타가 더 귀한 차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콜세오처럼 현재 남아있는 대수, 잔존 대수가 요거는 한 20대 미만으로 남아있을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차들은 남아있는 개수에 대한 희소가치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라는 걸 판단해야 되고요. 다음은 그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 바디, 특히 녹이라든가 사고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들은 기계적인 현재의 상태, 엔진, 브레이크, 샤시, 그 다음에 구동계, 뒤에 이제 옛날 차들은 디퍼런셜이 많으니까 디퍼런셜 방식의 차들이 많아서 디퍼런셜,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차의 내장을 중심으로 하는 파츠들이 온전하게 다 붙어 있느냐 없느냐, 또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리스토어,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구입 경로에 대한 히스토리죠. 전 소유주가 누구냐, 10년 전에는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게 뭐 네 번째 오너라면 첫 번째 오너부터의 그 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한 예로 요 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소유주는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의 기모노 디자이너가 있어요. 유명한 그분이 소유했던 차입니다. 마지막에 폐차할 때까지 1인 소유였던 차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드카들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입된 차를 리스토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미 리스토어라는 것도 있고요, 풀 리스토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개념이 소개된 적이 없는데요, 리프로덕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적인 기술을 약간 가미한 레스토 모드라는 방식도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걸 어떻게 택할 것이냐, 이거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예산, 또 작업하는 그 엔지니어들, 뭐 미케닉들, 그리고 그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라 클래식에서 외국에 있는 차를 한국으로 수입해 오는 거는 법률적인 문제 등등이 있어서 활발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차, 수입차도 좋고요, 또 뭐 한 20년 정도 된 엄청 가격이 싼 국산차도 좋고요. 하지만 그걸 자신의 반려차로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라라 클래식, 클래식카 리스토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850, BMW 850 하고요, 벤츠의 3세대 SL인 R129를 가지고 데모카를 만들 거예요. 그 데모카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차를, 여러분의 차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제대로 된 리스토어의 궁극의 끝이 무엇인지 라라 클래식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클래식카를 리스토어하는 라라 클래식의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